네, 이제 7차 시 2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그동안 문학의 이론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2교시에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라는 한 줄의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꽃이네, 이거는 잡초네, 이렇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하지. 우리 예를 들면 들풀은 좀 그렇고 장미는 뭐 우아하고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들풀은 들풀의 이미지, 또 장미는 장미의 이미지, 이렇게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보는 것. 그러니까 꽃이라고 보면은 잡초도 뽑아버릴 수 없고, 잡초도 하나의 어떤 생명이고 또 환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잡초와 꽃이라고 하는 화려한 것이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거. 그러니까 안개꽃만 있어서는 조금 슴슴한 것처럼 거기에 안개를 꽃에 장미를 하나 꽂아줬을 때 장미가 빛이 나고, 안개꽃은 또 그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 화해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둘 다 저는 똑같은 인간의 눈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꽃이라고 보니 잡초도 하나의 꽃인 것이고 버릴 게 없다.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화해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까 7차시 문학의 요소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서, 느낌, 생각이 많이 풍부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상상력이 또 우리의 문학을 창조하고 주관적이고 개성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책의 76쪽에서 79쪽에 보면은 이제 그 정서와 상상만 가지고는 또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문학의 어떤 기둥 같은 거, 문학의 주제, 문학의 줄기. 그래서 여기에 정서와 상상이 문학의 어떤 독창성, 주관성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세 번째 사상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객관적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이면서 문학 작품의 위대성을 결정해 주는 요소로 바로 이 사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인생관 혹은 작가의 세계관이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돼서 그것이 이제 고전이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아주 유니버셜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관이다. 그래서 과일 속에 겉에 과일은 사과의 모습, 무슨 배의 모습, 뭐 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그러니까 관념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글의 골격과도 같은 그 문학의 주제와도 같은 영양소와 같이 숨겨져 있는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주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요소 중에서 사상성이다. 그래서 문학은 인생에 대한 탐구로 위대한 작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뛰어난 사상성이 잘 내포되게 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요소도 가져오고 상상력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이상이나 희망이나 진실이나 이런 것을 담은 어떤 인간적인 탐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그런 더 나아가서 인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가치 지향적인 노력이 바로 문학의 사상적인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도 문학 작품 속에 반드시 주제적인 측면, 가치관 측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마치 과일을 먹고 났을 때 맛은 다 다르지만, 정서적인 느낌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과일을 먹었을 때 그런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글을 읽고 났을 때 그런 가치관, 사상적인 것, 주제적인 것이 바로 이 사상의 측면이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동안 세 가지 정서적으로 스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되려면 상상력도 그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되는 사상적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요소로 문학의 요소 중에서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는 아주 치밀하게 내부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성된 형상입니다. 일종의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문학의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 봤을 때 작가는 인상 깊었던 어떤 미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상상적이고 지적인 거는 사상적인 그런 대상을 한 작품 속에 잘 버무려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재형성을 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잘 날줄 시줄로 직조 옷감을 잘 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문학은 재료가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언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뒤섞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는 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기초 작업을 해야지 시멘트 속에 집 지을 때 우리 나무도 들어가야 되죠. 무슨 플라스틱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문학 작품의 구조에서도 함부로 이런 거 저런 것이 막 뒤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 연계성, 그래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문학 작품의 그 틀을 엮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등장시켰을 때 사건하고 연관되는 개연성 있는 걸로 문학 작품이 이어져야지 전혀 그런 어떤 개연성이 없는 엉뚱한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승전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이 사건이 암시적으로 나왔던가, 왜 인물이 한번 쓱 스쳐 지나갔던가, 반드시 어떤 전체성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통일체다. 그러니까 문학의 구조란 하나의 전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요소들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의 글감이나 소재에 따라서 그 담겨지는 형식이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 내용과 형식이 그 개연성 있게, 일관성 있게 어떤 연결성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암시적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이 결과론적으로 다 읽고 났을 때 그것이 암시하는 필연성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문학의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쓸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상상력이나 단순한 정서적인 거, 뭐 생각, 사상적인 걸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어느 쯤에 집어넣을 것인가, 또 이 인물은 어떤 정서적인 상상력을 어디에다 스며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물론 그 작품의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의 형식 중에서 우리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시는 시의 그릇, 서정 장르죠. 서사 장르는 우리가 이제 소설적인 장르를 말하고, 극 장르는 시놉시스라든지 희곡이라든지 그 무대에 공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조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때로는 시인이 시로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수필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설가가 소설로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문학의 형식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바로 구조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문학의 3대 장르로 서정, 서사, 극장르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언어를 재료로 해서 언어를 조직하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는 아까 느낌, 정서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반드시 사상적인 거, 주제적인 거, 가치관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룩게 하고 더 상승적인 효과를 불어넣기 위해서 상상력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려면 하나의 구조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결합이 돼야 된다. 구조가 잘 짜여져서 조직이 되어서 훌륭한 문학 작품을 생산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쓰는 뭐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순수 문학 작가도 그 작가 글 쓰는 방에 가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배치하고 사건은 이렇게 놓고 이런 걸 아주 큰 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연성, 연계성, 기승전결 구조적인 것을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특히 이제 소설 장르에서는 반드시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또 펼쳐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낼 때도 난이도 낮은 걸로 다음 중 그 소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그러면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은 반드시 필수 요소고 또 다른 걸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인물, 사건, 배경의 이 3요소가 하나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소설이라는 구조적인 장치로 엮어 나가는데 이루어질 수 없다. 필연적인 구조 하에서 이런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작품 세계관이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구조는 각 장르마다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문학이 문학 작품으로서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 책의 85쪽에서 92쪽에 실려 있는 바로 문체입니다. 문체. 저는 제가 이제 문예창작과 그 학생들에게 수필론을 가르칠 때 1학기 때 이제 거둔 작품을 이제 2학기 때 그 심화 과정에서 학생들 이름을 지우고 복사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름을 다 지우고 복사를 해서 나누어 줬으니까 누구 건지 모를 것 같은데 중간쯤 혹은 눈치가 또 빠른 가까운 친구들은 처음에 한 두세 패러그래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거는 이름은 지웠지만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친구의 환경적인 뭐 아주 좋아하는 과일이 뭐 감이 나왔다. 감은 왠지 좀 나이 든 분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내 친구는 아주 젊고 발랄한데도 이상스럽게 감을 좋아했다. 감 얘기가 나오면 바로 내 친구 아무개를 이야기한 걸로 바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독특한 어휘, 독특한 언어 스타일, 문장, 어투 이런 것이 바로 이 문체입니다. 문체. 그래서 문체는 스타일이라는 말의 그 번역으로서 혹은 번역으로서 산문 장르나 혹은 운문 장르인 시에 나타나는 개인적, 개성적 표현의 어투.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투나 이 문체는 한 작품의 형태나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문장 속에서 가장 개성 있고 독특한 자신만의 그런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으로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의 개인적인 어투, 문체가 잘 드러나는 거. 그래서 그 문학 작품에서는 꼭 표준말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죠.
사투리어도 문학 작품 속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 제자들 오늘 뭐 친구와 데이트가 있으니까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엄마가 아이고 이 왼수야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10,000원을 주시는데, 그때 엄마의 어투 아이고 이 왼수야 했을 때 왼수가 정말 그 나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원수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늘 쓰시는 왼수는 아이고 이 사랑 덩어리야 하는 우리 엄마만의 독특한 어투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원수 이렇게 표준말로 쓰는 것보다 왼수 이렇게 엄마의 개성적인 어투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뒷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작가의 성격, 개성,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지역적인 거,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직업적인 거, 이런 어휘가 가장 잘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문체론이다. 문체입니다. 문체. 그래서 그 프랑스의 마담 보바리를 쓴 그 플로베르라는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 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알을 손에다가 이렇게 한 움큼 쥐고 보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같은 모래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그맣다, 요거는 푸르스름하다, 요거는 반짝반짝 빛난다. 그 모래알 하나하나에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표현을, 그 문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작품 중에서 이 문체가 가장 개성적으로 도드라지는 것이 소설에서는 우리 그 김유정의 문체를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어를 소설 문장에서 가장 맛깔스럽게 잘 구사했다는 작가로 소설에서는 김유정, 그 강원도 춘천에 있는 그 고향이 춘천이니까 그 독특한 사투리어를 아주 맛깔스럽게 잘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차이 와보니, 가차이 이거는 가까이라는 뭐 강원도의 토속적인 언어라든지, 또 고로우래 이럴 때는 뭐 그래서 항상 이럴 때 고로우래 이렇게 이제 작품 속에 고향에서 쓰는 토속적인 사투리어를 씀으로 해서 훨씬 작품성을, 분위기를 배가시켜 준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표준말보다 사투리어 그런 토속적인 것을 활용했을 때 작품의 분위기를 훨씬 더 상승, 배가 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박목월 작가의 시어를 들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김유정을 든다고 하면 박목월 시어에서는 예를 들면 그 가을에 막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에 막 굴러가요. 그랬을 때 그분의 그 시어 중에서 이분은 이제 경상도 그 경주가 고향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은 박목월 문학관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그 시어를 낙엽이 막 떼구르르 굴러갈 때 모라카노 저 소리가, 그랬을 때 모라카노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표준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 건데, 오히려 모라카노라는 그 경상도 경주 지방의 정감 있는 토속적인 언어로 했을 때 훨씬 우리한테 가까이 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네이티브 스피커끼리 서로 잘 통하는 그런 언어가 훨씬 더 문학 작품 속에서는 정감 있게 다양하게 아주 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뭐 노벨 문학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모라카노 이런 우리의 토속적인 그런 언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그 작품의 분위기가, 작품의 맛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체로는 개성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어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예를 든 그 왼수, 이게 어머니 말씀의 어투,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 것처럼 어느 작품 작가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릇 좀 깨끗이 닦아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뭔가 했더니 그릇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어투, 또 내 친구의 어투, 그러면 그 어투에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정감, 이런 것도 우리의 작품 속에 잘 들어가 있다. 잘 버무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학의 요소 중에서 5가지.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느낌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문학 작품 속에 무한한 상상력이 그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와 상상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거, 주제적인 거, 작가가 왜 이 작품을 썼나, 끝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상도 하나의 줄기,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상이 사상으로 나타나면 재미가 없는데, 그런 정서적인 거와 상상적인 것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시의 그릇에 담을 것인가, 혹은 소설의 그릇에 담을 것인가, 극장르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학의 요소 중에서 제가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가 4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 작품을 쓰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고향이라든지, 또 가서 실제로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전라도 경상도의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경상도 출신 혹은 전라도 출신, 제주도 출신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문학 작품 속에서도 개인적인 문체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의 요소 중에서 이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가,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봤을 때 오늘 이 7차시 강의는 10월 15일 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인 10월 22일은 중간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일정을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스케줄대로 잘 따라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7차시 공부한 문학의 요소 5가지 중에서 정서, 풍요로워야 되고,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상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녹여내고 담아낼 수 있는 구조적인 면도 중요하고, 또 이제 개성적인 문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소 제가 우리 레포트 제시하는 것처럼 2가지, 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 2가지다, 그걸 선택하고 이제 그 이유를 쓰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10월 15일 강의니까 항상 제가 일주일 시간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14일에 목요일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학교에서 우리한테 지정한 시간은 금요일 강의인데, 레포트는 10월 21일까지 이 7차 시에 대한 것은 써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 시험 레포트 안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8주차가 달력으로 보면 10월 22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주차에는 강의가 없고, 이제 레포트를 대신 제가 내드릴 테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이제 평소에 우리 그 이 클래스에 탑재하듯이 해주시는데, 레포트는 반드시 이제 서양 문학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산문 장르와 운문 장르, 그러면 산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설 장르나 혹은 수필, 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고, 운문은 이제 시 종류입니다. 그래서 시 3편을 선택해서 각각 자기의 어떤 그 작품 평설, 평론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앞에서 레포트는 평소에는 그냥 A4 용지 반장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 중간 시험은 점수로 따지면 배정이 30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A4 용지로 봤을 때 3장 정도는 써서 그
우리가 22일 강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28일까지 이제 중간 시험 레포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는 9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뜻깊고 좋은 시간들 보내기 바랍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